고졸이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더 있어요? 신우이가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매년 제가 챙겨온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올해는 시누이들이 딸들이 챙길게요라며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념일 당일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올케가 원래 잘하시니까 올해도 부탁해요. 냉장고에는 손질도 안 된 재료만 들어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좀 해. 처음엔 이 집에서 제일 사랑받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하나가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를 아끼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고 고졸이라는 세 글자가 저를 짓밟는 도구가 됐습니다. 4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누이들이 제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이 며느리,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라보따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서진이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늘 따뜻한 밥 냄새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거실에 깔린 따뜻한 온돌 바닥, 그리고 현관까지 나와 며느리의 외투를 받아드는 시어머니의 손길.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서진이 시댁 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감동이요. 서진아, 바깥바람 차지? 손이 이렇게 시렵네. 어서 들어와 앉아. 시어머니는 서진의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쥐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진이 좋아하는 시금치나물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갓 부친 동태전이 노릇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서진이 앞치마를 집으려 하면 시어머니는 을의 손을 탁 잡았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부엌에 세우면 못 쓰지. 가서 아버님이랑 앉아 있어. 이 말은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진에게 부엌일을 시킨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제사 때도 시어머니는 내 할 일은 건강하게 와서 밥 먹고 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서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었던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분이었어요. 서진이 시댁에 오는 날이면 늘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이 왜 해라고 하면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며느리 왔는데 편히 쉬어야지. 나는 손 놀리면 심심해서 하는 거야. 그 말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도윤에게도 늘 한마디씩 당부하곤 했어요. 도윤아, 서진이가 너한테 시집와서 고생하는 거다. 고마운 줄 알아. 남편은 그때마다 웃으면서 알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했지만 서진은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서진을 볼 때면 마치 오래전부터 아끼던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걱정과 다정함이 절반씩 섞인 눈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 타지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전화할 때마다 서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 오빠 혹시 집안일 안 도와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거기엔 올케를 챙기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은정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 오빠가 복받았다. 서진 씨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고 동네에 자랑하고 다녀. 이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진짜로 동네 모임마다 서진 자랑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손이 야무지다는 것, 말투가 어쩜 그렇게 곱다는 것까지. 서진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굴이 빨개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족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서진은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가족이 좋아서 시집왔다는 것, 학벌도 재산도 묻지 않고 자기를 사람으로 봐준 이 사람들이 고맙다는 것, 고졸이라는 이력 때문에 어디서든 작아져야 했던 자신을 이 가족만큼은 한 번도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서진에겐 이 가족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댁에서 돌아온 서진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스탠드를 켠 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가장 먼저 뜬 것은 법인 회계관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산관리팀에서 보내온 월간 보고서가 메일함 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진은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에 위치한 빌딩 세 채의 임대 수익 내역이 한 줄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페가 입주해 있는 건물과 맞은편 상가 건물의 관리 현황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수십억 단위를 오가고 있었지만 서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한 일상을 확인하듯 조용히 스크롤을 내리며 항목들을 훑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세운 부동산 투자법인, 서진이 20살에 세대를 건너뛰어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산이었습니다. 빌딩 5채와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자가 주택까지 총 자산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 외할머니 때부터 함께해온 세무사와 회계사, 자산관리 전문팀이 모든 운용을 맡고 있었어요. 서진은 보고서를 끝까지 확인한 뒤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건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진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 수입이 적든 많든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 되지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의 학벌이나 형편을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서재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천장 위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볼 때는 지갑이 아니라 눈을 봐라.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다.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맞아. 4년만 더 지켜보자. 그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거기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알게 된 건 결혼 첫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시댁에 갔을 때 서진은 거실 장식장 안쪽에 먼지가 살짝 쌓인 액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시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그 날짜가 불과 이틀 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저께가 결혼기념일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멀뚱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그랬나? 글쎄, 아버님도 나도 이제 그런 거 안 챙긴 지 오래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서진은 그 말투 속에 스며있는 아주 옅은 서운함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깐 그 액자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오는 걸 서진은 분명히 보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부모님 결혼기념일 챙겨드린 적 있어? 도윤은 멈칫하더니 머리를 긁었습니다. 솔직히 날짜도 잘 모르겠어. 누나도 수빈이도 챙긴 적 없을 거야. 우리 집이 원래 그런 걸 안 하는 집이라서. 서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는 기념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 서진의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서진의 친정 부모님은 서진이 2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두 분이 한꺼번에 떠나셨습니다. 서진에게 남은 건 외할머니 한 분뿐이었고 그 외할머니마저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서진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언제였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릴 때 물어볼 생각을 못했고 여쭤볼 분도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셨으니까요. 꽃 한 송이 건네지 못한 채로 그 날짜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서진에게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해 가을, 서진은 한 달 전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레시피를 3번이나 연습했어요. 시아버지가 술 대신 즐겨 마시는 매실차도 직접 카페에서 끓여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주문하고 밤늦게까지 손편지를 썼어요. 기념일 아침, 서진은 시댁 부엌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쫓아왔어요.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오늘 제삿날도 아닌데.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결혼기념일이시잖아요. 앉아 계세요. 제가 차릴게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며 뭔 일이야? 하고 물었고 서진이 차린 밥상을 보고서야 두 분 모두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갈비찜이 가운데 놓이고 잡채와 나물 반찬이 빙 둘러 있었어요. 매실차가 유리잔에 따라져 있었고 식탁 한쪽에는 꽃다발과 손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겉면에 서진의 동글동글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만나주셔서 여보가 있고 여보가 있어서 제가 이 가족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살면서 자식들도 안 챙겨준 나를 며느리가 챙겨주다니. 그 한마디가 부엌까지 조용히 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매실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뒤에야 나직하게 한마디 했어요. 서진아, 고맙다. 그 짧은 3글자가 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 해를 시작으로 서진은 매년 한 달 전부터 기념일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시어머니가 신혼 때 먹었다던 잔치국수를 처음부터 면 반죽까지 직접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시아버지가 어린 시절 좋아했다는 호박전을 넣은 소박한 한상을 차렸습니다. 메뉴는 해마다 달라졌지만 서진의 마음은 늘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어느 해 기념일 저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중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됐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음으로 넘겼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서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기념일에 진심인지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은정도 3년 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 씨, 나도 올해는 같이 할게. 뭐 준비하면 돼? 서진은 반가워하며
형님은 오시기만 하면 돼요라고 했고 은정은 그의 기념일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놓고 시부모님의 신혼 이야기를 듣던 그 저녁. 서진은 그날이 결혼 후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나중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그때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이 따뜻한 저녁이 어느 해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은 서진은 그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식탁이 그대로일 거라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수빈이 친정으로 돌아온 건 서진이 결혼한 지 4해째 접어든 봄이었습니다. 그날 시댁 거실에 앉아있던 서진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끌리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어나갔고 곧이어 수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목소리는 밝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와 종이백 2개가 수빈의 전부였습니다. 부유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 1년 만에 수빈은 가진 것 거의 없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수빈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 만났던 수빈은 늘 또렷하고 당찬 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흐릿하고 풀려 있었어요. 웨딩 플래너로 일하며 남의 결혼을 설계해 주던 사람이 정작 자기 결혼이 무너진 뒤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빈을 안고 등을 쓸어주며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빈의 캐리어를 방으로 옮겼어요. 남편 도윤은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 수빈이 괜찮아? 라고 물었고 서진은 응,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수빈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서진을 찾아왔어요. 서진의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앉은 수빈은 서진이 내려준 라떼를 2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올케, 오빠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나는 못난 동생이라 맨날 걱정만 끼치고. 서진은 수빈의 손등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수빈 씨, 무슨 소리야? 힘들 때 가족한테 오는 게 당연하지. 천천히 쉬어.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서진은 일찍 부모님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수빈이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서진에게는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수빈이 카페에 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유독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수빈이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이미 잔을 준비해 두곤 했어요. 수빈도 처음 몇 주는 서진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카페 마감할 때 남아서 테이블을 닦아주기도 했고 올케 카페가 동네에서 제일 분위기 좋다며 칭찬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빈의 눈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수빈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서진의 학력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서진이는 대학은 안 갔는데 하는 거 보면 대학 나온 애들보다 나아.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빈의 귀에는 다른 부분이 먼저 꽂혔어요. 대학은 안 갔다는 것, 고졸이라는 것. 수빈은 대학을 졸업하고 웨딩 플래너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졸인 올케가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매년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며 효도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딸인 자기는 이혼 후 빈손으로 돌아와 방 한 칸에 짐을 풀었는데
며느리는 카페를 운영하고 부모님 기념일을 챙기고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거기엔 분명 쓴맛이 서려 있었어요. 물론 서진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진에게 수빈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의 여동생이었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수빈이 카페에 와서 카운터 뒤쪽 선반에 놓인 서류 뭉치를 슬쩍 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였어요. 건물 관리 보고서의 일부가 투명 파일 사이로 비쳐 보였습니다. 수빈은 잠깐 시선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옳게 거래처 서류가 많네. 카페 운영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구나.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이런저런 거. 커피 한 잔 더 줄까?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서류가 단순한 거래처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로요. 같은 무렵 시아버지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서진이 시아버지를 병원 정기 검진에 모시고 갔던 날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서진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순간 조수석 수납함 안에 있던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워서 건넸는데 그 명함에는 강남의 이름난 부동산 자산 컨설팅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명함을 서진에게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뒤 병원 로비를 걸으면서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며느리에게 왜 대형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명함이 있는 건지 잠깐 스치는 의문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이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짐작하되 굳이 확인하지 않겠다는 어른의 깊은 배려 같은 것이었어요. 이 며느리가 말할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하겠지 하는 믿음이 그 조용한 시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명함을 돌려준 뒤에도 외투 안쪽 주머니에 자기 것처럼 넣어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명함은 서진에게 돌려주었지만 그 위에 적혀 있던 회사 이름은 이미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고맙다. 언제나 같은 인사였지만 서진은 그날따라 시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더 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 삼킨 것 같은 그런 눈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말보다 눈으로 많은 것을 담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카페에는 여전히 단골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수빈은 가끔 찾아와 바닐라 라떼를 마셨으며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은 올해도 서진이 한 달 전부터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눈 속에서 자라나던 그 쓴맛이 아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걸 서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말은 늘 걱정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툭 던지는 한마디. 그게 수빈의 방식이었어요. 엄마, 나 오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면 수빈은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딱 적당히 누가 봐도 동생이 오빠를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빠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대리잖아. 올케 카페도 동네 카페고 둘이 합쳐서 언제 집을 사? 지금 사는 집도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안 걱정돼? 시어머니는 처음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진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지 않니? 카페도 나름 안정적이고. 수빈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날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조금씩 다른 옷을 입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나 옳게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좀 답답하지 않아? 오빠 나이가 36인데 아직 대리야. 올케가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다른 일도 해볼 텐데 카페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딸의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누군가 꺼내놓자 갑자기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실은 정확히 모른다는 것. 며느리 카페의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수빈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시어머니의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하는 동생의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눈 안쪽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만족감이 번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빈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기념일이었어요. 그해 가을이 다가오면서 서진은 어김없이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메뉴를 뭘로 할지 고민하는 서진의 모습을 카페에서 본 수빈은 웃으며 말했어요. 올케, 올해도 기념일 챙겨? 진짜 대단하다. 서진은 아무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응, 올해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빈은 부엌 의자에 앉아 감자 껍질을 까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딸이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엄마, 나 사실 요즘 좀 그래. 뭐가? 올케가 매년 기념일 챙기는 거. 처음엔 나도 감동받았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좀 복잡해.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복잡하다니 뭐가? 수빈은 감자를 깎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순수한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 생각해봐. 올케가 학교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카페도 크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시부모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요리밖에 없잖아. 시어머니가 수빈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빈은 슬픈 듯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올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그게 계산인지 진심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부모님 기념일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 말이 시어머니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빼려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칼을 들고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질이 아까보다 빨라져 있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빈은 거기서 또 멈추었습니다.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수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무너뜨리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균열을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수빈에게는 시어머니 말고 공략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큰언니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좀 속상한 게 있어. 뭔데? 수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마치 울 것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올케가 매년 엄마 아빠 기념일 챙기잖아. 솔직히 그거 보면서 나는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
딸인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며느리가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 엄마 아빠 눈에는 며느리가 딸보다 나은 거잖아. 은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빈아, 그건 서진 씨가 잘하는 거지. 우리가 못한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니야?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니야. 올케가 그렇게 챙길수록 우리는 불효자가 되는 거야. 언니가 멀리 살아서 못 챙기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딸보다 더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기분 안 나빠? 은정은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빈이 말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따져보면 아닌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냐고 물으면 솔직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먼 타지에서 살며 부모님 곁을 자주 못 지킨다는 미안함이 늘 있었는데 수빈이 그 미안함을 정확히 찔렀어요. 며느리가 딸보다 나은 거 아니냐는 그 한마디가 은정의 마음 안에 작은 불씨를 지핀 것이었습니다. 수빈의 독은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고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걱정에 탈을 쓰고 슬픔의 옷을 입히고 서운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장면에서부터였어요. 어느 주말 서진이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서진이 문을 열기도 전에 현관까지 나와 외투를 받아들었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고개만 돌려왔어? 라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바람이 스친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자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진이 오는 날이면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미리 해두곤 했는데 이날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서진이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좀 해. 네 글자였습니다. 예전에 남의 집 귀한 딸 부엌에 세우면 못쓰지가 아니었어요. 서진은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 것은 찬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기분 탓이겠지. 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며칠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서진이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슬며시 부엌에 들어와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이 하자. 서진이 아버님 괜찮아요. 금방이에요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고 닦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옆에서 서진의 표정을 살피는 것 같았지만 역시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거실로 나오자 수빈이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올케 고생했어. 역시 올케가 하면 부엌이 깨끗해진다니까.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아직 읽어내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 서진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내가 좀 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 자체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엌일을 부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했다는 것. 그 차이가 서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기분 탓이야. 그냥 기분 탓이겠지. 그런데 가슴 한쪽이 자꾸 시렸습니다. 그 시림이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서진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올해도 가을이 왔습니다. 서진은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마음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때 일본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던 일식 코스가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아버님이 회를 드시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이게 생선이야, 보석이야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웃으며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기념일에는 일식 코스를 직접 재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서진이 한식에는 자신 있었지만 일식 경험은 많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페 영업이 끝난 저녁마다 일식 요리 수업에 등록해서 다녔어요. 도미회 뜨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칼을 잡는 각도가 중요했어요. 선생님이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칼이 알아서 가게 놔두세요라고 했는데 처음 며칠은 생선이 칼 밑에서 뭉개지기만 했습니다.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물을 얇게 써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내리는 법, 계란찜의 온도를 맞추는 법, 그리고 새우튀김의 반죽을 차갑게 유지하는 비결까지. 한 달 동안 서진의 냉장고에는 연습 재료가 가득 쌓였어요. 남편이 저녁마다 달라지는 연습 요리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식이 많아?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해 기념일 메뉴야. 아버님, 어머님 신혼여행 추억을 재현해 드리려고. 도윤은 한참 서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서진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서 맛이나 바라며 새우튀김을 남편 접시에 올렸어요. 기념일 2주 전이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수빈이었습니다. 올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은 딸들이 챙길게요. 매년 올케만 고생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할게. 형님도 같이 해요. 은정이 바로 답을 달았습니다. 그래, 올해는 우리가 하자. 시어머니도 채팅방에 짧게 남겼어요. 그래, 올해는 딸들한테 맡기자. 서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가만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식 코스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매일 저녁 칼질 연습을 하고 요리 수업을 다니고 메뉴 구성을 짜고 장을 볼 목록까지 적어 놓았는데 서진은 감정을 삼키고 채팅방에 답을 남겼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될까? 나도 준비한 게 있어서. 수빈의 답이 금세 올라왔어요. 옳게 매년 혼자 다 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올해는 진짜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는 말이었어요. 딸들이 부모님 기념일을 챙기겠다는데 며느리가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모양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래, 알겠어.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고 답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기념일 당일 서진과 도윤은 오후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진은 알 수 있었어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거실에 꽃다발도 없었고 식탁에 세팅도 없었으며 부엌에서 요리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은 평소 주말과 다를 바 없이 고요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 수빈 씨랑 형님은요? 시어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 서진은 부엌으로 가보았어요. 냉장고를 열자 장을 봐온 흔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손질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생선은 비늘도 안 벗긴 상태였고 채소는 흙이 묻은 채로 냉장고 한쪽에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겠다는 사람의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장만 봐놓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냉장고였습니다. 서진이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 씨, 오늘 기념일인데 언제 와? 수빈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올케 미안해요. 갑자기 친구 약속이 생겨서 재료는 사다 놨으니까 올케가 원래 잘하시잖아요. 올해도 부탁해요. 서진은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이라고 묻자 수빈은 가볍게 대답했어요. 형님도 오늘 좀 힘들대요.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밥은? 내가 좀 해.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기대도 감사도 아닌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남의 집 귀한 딸 부엌에 세우면 못 쓰지라는 말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꺼내 두르며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비늘이 붙어 있는 생선, 흙이 묻은 채소,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진 재료들. 이것으로 일식 코스를 만들어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준비했던 레시피가 머릿속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걸 꺼내 쓰는 마음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손에 행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어요. 서진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내가 도울게. 서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서진의 표정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의 어깨가 아주 잠깐 떨린 것은 보았을 겁니다. 서진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싱크대 앞에 서서 생선의 비늘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채소를 씻고 시아버지가 비늘을 벗기고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내가 이 기념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나는 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이 기념일만큼은 끝까지 해내고 싶었으니까요. 서진은 그날 밤 일식 코스 전체를 완성했습니다. 도미회를 얇고 고르게 떠서 접시 위에 꽃잎처럼 올렸고 새우튀김은 바삭하게 튀겨 종이 위에 가지런히 세웠어요. 계란찜은 한치의 틈도 없이 매끄러웠고 다시마 육수로 끓인 우동은 그릇에 담기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요리를 하나씩 올려놓는 서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연습한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손이 요리를 올려놓는 동안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도미회를 한 점 집어먹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세상에 이걸 내가 만들었어? 라며 감탄했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날은 그저 조용히 씹고 삼켰을 뿐이었어요. 시아버지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맛있다. 고맙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와 같았는지 아니면 조금 달랐는지 서진 스스로는 알 수 없었어요. 밥상 위의 일식 코스는 완벽했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이 그대로 담긴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너진 것은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념일을 빼앗긴 것이 아팠던 게 아니었어요. 한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 속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했다는 것. 예전에는 며느리의 정성에 눈물까지 글썽이던 사람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내가 좀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서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기념일은 영원히 챙길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 기념일만큼은 정성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서진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나오는 서진의 뒤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식탁 위 빈 그릇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눈 안에는 서진에 대한 안쓰러움과 자기 아내에 대한 실망과 이 상황을 만든 무언가에 대한 무거운 분노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시계는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미회 위에 얹은 레몬 슬라이스가 접시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새우튀김은 아직 바삭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계란찜 위로는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고 우동 그릇에는 다시마 육수의 깊은 향이 식탁 위에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연습이 고스란히 담긴 식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도미회를 몇 점 먹었고 시아버지는 우동 국물을 조용히 떠먹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벗어 개키며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기념일 축하해요. 수빈의 목소리가 밝게 울려 퍼졌어요. 뒤이어 은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길이 막혔어. 두 사람이 거실에 들어섰을 때 서진이 가장 먼저 본 것은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양손에 들려있는 것은 음식 재료도 케이크 상자도 아니었어요.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로고가 선명한 종이 가방 2개가 수빈과 은정의 손에 하나씩 들려 있었어요. 수빈이 쇼핑백에서 포장된 상자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명품 스카프? 색깔이 엄마한테 딱일 것 같아서. 은정도 옆에서 화장품 세트를 내밀었어요. 저는 이거요. 요즘 엄마 피부가 건조하다고 했잖아.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거로 골랐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스카프를 꺼내 어깨에 걸쳐보며 거울 앞에 섰어요. 어머, 예쁘다. 역시 내 딸들이야. 그 말이 거실에 울렸을 때 서진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개킨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은 스카프와 화장품에 가 있었고 식탁 위에 서진이 만든 일식 코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서진이가 이걸 만들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요. 도윤이 서진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만든 일식 코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수빈이 도미회를 한 점 집어 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옳게, 요리 솜씨는 확실하네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역시 공부 대신 요리를 배운 보람이 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갔습니다. 서진의 젓가락이 아주 잠깐 멈추었어요. 하지만 그 멈춤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젓가락을 움직이며 맛있게 드세요라고만 했어요. 은정이 웃으며 수빈에게 동조했습니다. 진짜 매년 이렇게 차려주니까 우리가 편하긴 하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웃음 사이로 서진은 밥을 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연습한 그 도미회가 정성을 다해 만든 그 새우튀김이 지금 이 식탁 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 담긴 무게를 서진은 알아차렸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서진을 바라보는 눈에는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들었는지 아마 시아버지만 알았을 겁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서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두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카프를 이렇게 매봐라, 화장품은 이렇게 쓰는 거라며 제잘거리는 소리. 서진은 수도꼭지 물소리에 묻어가는 그 웃음을 들으며 묵묵히 그릇을 닦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참을 수 있는 범위라고,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기념일은 끝났고 음식은 다들 먹었고 시아버지의 고맙다가 있었으니까 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진짜 아픔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서진의 카페에 매일 오후 3시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미연이라는 이름의 서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진이 외할머니를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동네 빵집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서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미연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평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눈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진아, 나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미연이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서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블로그 글이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미연의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글 제목이 서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올케의 유일한 특기, 올해도 부려먹기 성공. 서진은 그 제목을 읽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글 안에는 서진이 만든 일식 코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도미회, 새우튀김, 계란찜, 우동. 서진이 한 달간 연습하고 기념일 당일 혼자서 손질부터 완성까지 해낸 그 음식들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각도로 보아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 찍은 것이 분명했어요. 수빈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은정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매년 이러니까 편하다. 서진은 전화기를 미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 사람은 때때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서진이 딱 그랬어요. 미연이 서진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서진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미연아. 알려줘서.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 톤쯤 낮았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도윤이 불을 켜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왜 이렇게 앉아 있어? 무슨 일이야? 서진은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빨갛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 담긴 것은 슬픔보다 더 깊은 것이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미연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블로그 글 이야기를, 사진 이야기를, 그리고 댓글 이야기를. 도윤의 얼굴이 빠르게 굳었습니다. 내가 수빈이한테 당장 전화할게. 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안 돼. 도윤이 서진을 돌아보았어요. 서진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이 가족이 더 갈라져. 어머니는 딸 편을 들 거고, 아버님은 중간에서 힘드실 거고,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돼. 도윤은 서진의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게 보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도윤은 소파에 서진 옆에 앉아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기다릴게. 근데 서진아, 너 혼자 다 참지는 마. 서진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더 지켜볼게. 그 말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블로그 글의 제목이 자꾸 떠올랐어요. 유일한 특기, 부려먹기 성공. 그 단어들이 천장 위에 하나씩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간 칼질을 연습했습니다. 물을 수백 번 썰었고 생선을 수십 번 떴어요. 새우튀김 반죽의 온도를 맞추느라 매일 저녁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모든 게 이 사람들에게는 부려먹기였다니. 기념일 당일의 서운함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도 가슴은 아팠지만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서진의 진심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글로 조롱하고 댓글로 비웃은 것. 그건 서운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그 분노를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이 감정을 정확히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내야 하는지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면서, 이 가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짓밟히게 두지 않는 방법. 그걸 찾아야 했어요. 서진은 새벽이 될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알게 된 뒤로 서진의 하루는 겉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고 단골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안쪽은 달랐습니다. 블로그 글의 제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쳤어요. 새우튀김을 만들 때 떠올랐고, 카페 손님에게 커피를 건넬 때 떠올랐고, 밤에 천장을 바라볼 때 또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서진은 그 분노를 꺼내는 대신 천천히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어 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하자. 수빈이가 할 이야기가 있다더라. 서진은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수빈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든 준비되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주말 오후 시댁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은정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과 서진은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빈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뭔가 발표라도 하듯 가족의 얼굴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할 말이 있다며. 어서 해봐. 수빈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 카페를 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수빈을 바라보았고 은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도윤은 표정 변화 없이 수빈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에 기대를 띠며 말했어요. 카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수빈이 원래 감각 있잖아.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할 때 카페랑 협업 많이 했거든요. 인테리어 감각도 있고 손님 응대도 자신 있어요. 새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서진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빈이 새 출발을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다음 순간 수빈의 시선이 서진을 향했습니다. 옳게,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카페 운영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어? 원두 거래처라든지 메뉴 구성이라든지 레시피도 좀 공유해주면 좋겠는데. 서진은 잠깐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레시피를 공유해달라는 말이 귀에 걸렸지만 아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래, 서진아. 수빈이가 새 출발하는 거잖아. 내가 좀 도와줘. 같은 가족인데. 서진이 입을 열기 전에 수빈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자리도 알아봤는데 옳게 카페 맞은편 건물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려고요. 서진의 시선이 수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맞은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풀렸어요. 서진의 카페 바로 맞은편. 같은 골목, 같은 거리, 마주보는 자리. 도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수빈아,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서울에 카페 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형수 가게 맞은편이야? 수빈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오빠, 옳게 카페가 동네 단골 중심이잖아요. 저는 콘셉트가 다를 거예요. 디저트 특화로 갈 건데 고객층이 겹치지 않을 거라 영향 없을 거예요. 은정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서진 씨 카페가 크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을 때 서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도윤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단단하게 쥐어지는 것을 서진은 느꼈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목에 핏줄이 선 것이 보였어요. 은정 누나, 그 말은 좀 심한 거 아니야?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도윤을 바라보았고 수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정은 당황한 듯 도윤을 쳐다보았어요. 서진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의 온도가 도윤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내가 할게. 서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앉아. 도윤은 서진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분노가 아닌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수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수빈 씨, 카페 창업 축하해. 근데 레시피는 내가 개발한 거라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절이었지만 모양은 차분했어요. 수빈의 눈이 순간 좁아졌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아쉽네. 뭐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서진아, 레시피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수빈이가 처음이라 막막할 텐데. 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카페 레시피는 제가 몇 년에 걸쳐 만든 거예요. 수빈 씨도 직접 개발해야 자기만의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빈 씨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수빈도 고개를 끄덕이며 옳게 말이 맞아요라고 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일그러진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진아, 이건 진짜 너무한다. 맞은편에 카페를 낸다고? 그것도 내 레시피까지 달라고? 서진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도윤이 서진을 돌아보았어요. 괜찮지 않잖아. 블로그 글도 참고 기념일도 참고 이제 가게까지 이러는데 언제까지 참아? 서진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잠깐 빛났어요. 그 눈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여보, 내가 할게. 지켜봐. 도윤은 그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참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손을 뻗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서진은 거실을 지나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쪽 책장 뒤에는 서진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자산 관련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봉투였습니다. 서진은 그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봉투를 여는 서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확인했어요. 카페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강남, 서초, 용산 빌딩 세 채의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수빈이 카페를 내겠다고 한 맞은편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모든 서류의 소유자 이름은 같았습니다. 윤서진이 단독 상속인으로 명시된 법인 명의, 그리고 서진 개인 명의의 자가 주택 등기부등본. 서진은 서류를 한 장씩 가지런히 정리하여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4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4년 동안 서진은 이 서류들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서진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었고 시아버지는 한결같이 따뜻했으며 시어머니도 예전에는 서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서진은 서재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차갑고 훨씬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사라졌다는 확신. 4년 동안 감추어왔던 진실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겠다는 결단. 그것이 서진의 목소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서재 어둠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봉투 안의 종이 몇 장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터였어요. 다음 날 시댁 거실에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빈의 카페 창업 자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소집한 자리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빈이 준비해온 카페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시안, 예상 비용, 자리 임대료까지 꽤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업 계획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거 보니까 진심이구나. 다들 힘합쳐서 도와주자. 시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획서를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빈이 새 출발이니까 다 같이 밀어주자고 했습니다. 도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아, 너도 성의는 보여야지. 많이는 못 내겠지만 있는 만큼이라도. 그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전제, 카페 수입이 크지 않다는 전제, 그러니 적게라도 내라는 전제. 서진은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4년 전 결혼 초에 보았던 따뜻함이 이미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어요. 낡지 않았지만 오래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서리가 살짝 눌린 봉투였습니다. 서진은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안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제 카페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서류 위에 적힌 소유자 이름은 서진이 단독 상속인으로 명시된 법인이었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정도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를 나란히 펼쳤어요. 이건 강남 빌딩, 이건 서초 빌딩, 이건 용산 빌딩 소유권 증명서예요. 세 채 다 같은 법인 소유고 그 법인의 단독 상속인이 저예요. 수빈의 과일을 집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은정의 입이 반쯤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번갈아 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수빈 씨가 카페를 내겠다고 한 맞은편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에요. 이 건물도 같은 법인 소유예요. 수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자기가 카페를 내려던 그 건물의 주인이 서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이 여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기 전에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눈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이든 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저와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이에요. 명의자는 윤서진. 저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서진 명의라는 사실을 이 순간 처음 안 것이었어요. 서진이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집이라고만 말했던 그 집이 서진 본인의 자가 주택이었다는 것을, 서진이 마지막으로 법인 잔고 증명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1조 5천억. 부동산 5건과 자가 주택 1건, 법인 내 현금과 금융자산을 모두 합친 총 자산 규모였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서진은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세운 부동산 투자법인이에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통해 저한테 직접 상속하셨어요. 외할머니 때부터 함께해 온 세무사, 회계사, 자산관리 전문팀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고졸인 것도 사실이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재산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움직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서류들을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것은 분명했지만 그 눈에 탐욕이나 배신감은 없었어요. 그저 아내가 4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 무게를 가늠하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서진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숨긴 건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나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4년간 확인했고 당신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도윤은 한참을 서진을 바라보다가 서류가 펼쳐진 테이블 너머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야.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진은 시선을 시어머니에게로 돌렸습니다. 아버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기념일을 챙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여쭤볼 분이 안 계시니까요.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두 분이 오래오래 함께 하시는 게 부러워서 기념일을 챙긴 거예요. 제가 못해드린 효도를 두 분께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산이라고 하시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명함이었습니다. 강남에 이름난 부동산 자산 컨설팅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함. 챕터 3에서 서진의 차 안 조수석 수납함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명함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작 느끼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이 명함을 봤을 때부터 짐작은 했다. 카페 하는 며느리한테 이런 명함이 왜 있을까 싶었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 서진이가 말할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거실 안의 모든 소리를 눌러버리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아이가 뭘 했는지 당신은 알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매년 한 달 전부터 기념일 메뉴를 연구하고 요리 수업을 다니고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몇 번이고 연습했어. 신혼여행 때 먹었다는 일식까지 재현해줬잖아. 그게 계산이야? 그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서진이야.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도 4년 동안 내색 한 번 안 했어. 그 돈이면 이 가족 전부를 몇 번이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뭘 바랐어? 매년 기념일에 밥상 차려드리는 게 전부였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당신이 이 며느리한테 한 짓이 부끄럽지도 않아? 매년 당신 기념일을 챙겨준 사람이 누구야? 딸이야, 며느리야?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4년 동안 과묵하게 곁을 지켜주었던 그 어른이 지금 서진의 진심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끝까지 울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서진을 돌아보며 4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집 어른으로서 내 마음을 더 일찍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진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아버님은 늘 지켜주셨어요. 그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묵묵히 바라보는 시선 안에 4년치의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조명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이름이 이 가족의 4년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지만 진짜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서진의 목소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안에. 시아버지의 호통이 거실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울림은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은정은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손을 잡은 채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과 증명서들이 거실 조명 아래에서 여전히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건 수빈이었어요. 수빈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올케. 수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올케가 행복한 게 미웠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수빈의 입술이 여러 번 떨렸어요. 말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었어요. 남의 결혼을 설계해 주는 게 직업이었는데 정작 내 결혼은 1년도 못 갔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와서 방 한 칸에 캐리어 하나 풀어놓고 천장 보고 누워있으면 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달랐어요. 카페도 있고 오빠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있고 매년 기념일까지 챙기면서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딸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며느리인 올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게 미웠어요. 올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못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미웠어요. 올케가 기념일을 챙길 때마다 나는 딸인데 왜 한 번도 못 챙겼을까 자책했고 그 자책이 올케한테로 갔어요. 내가 못하는 걸 올케가 하니까 올케가 없으면 내가 덜 못나 보일 것 같았어요. 서진은 수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떨리는 어깨를, 바닥에 짚은 손가락을 말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블로그에 올린 글도 기념일을 빼앗은 것도 엄마한테 이간질한 것도 카페 맞은편에 가게를 내겠다고 한 것도 다 내가 비참해서 그랬어요. 올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난 거예요. 수빈이 바닥에 이마를 대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거실에 수빈의 울음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진의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때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빈 옆에 서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은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형님인데, 이 집에서 제일 큰 딸인데, 동생이 이간질하는 걸 알면서도 편한 쪽을 택했어. 수빈이가 옳게 욕하면 같이 웃었고, 기념일 빼앗을 때도 거들었고, 블로그 댓글까지 달았어. 동생 편을 드는 게 형님 노릇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어. 은정이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제일 어린 수빈이한테 휘둘린 거야. 형님이면 동생이 잘못할 때 말려야 하는 건데 나는 같이 잘못했어. 서진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잦아들었어요. 서진은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마다 오빠가 복받았다고 했던 은정. 나도 올해는 같이 할게라며 와인을 들고 시댁 문을 열었던 은정. 그 은정이 매년 이러니까 편하다는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서진에게는 기념일을 빼앗긴 것보다 더 아팠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는 건 처음부터 적이었던 사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은정의 눈에 담긴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빈을 향하고 있었어요. 수빈아. 수빈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아버지를 향했어요. 내가 블로그에 뭘 올렸는지 나도 알고 있다.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정도 숨을 멈추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아까의 호통보다 한 단계 더 낮았습니다. 낮을수록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4년 동안 매년 한 달씩 준비해서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요리 수업까지 다니면서 신혼여행 때 먹은 것까지 재현해준 사람의 음식을 사진 찍어 올리면서 부려먹기라고 했어? 딸이란 것들이? 이게 내가 키운 딸인가 싶어 얼굴을 못 들겠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거실에 내려앉았을 때 수빈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정도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딸들의 사과를, 남편의 호통을, 며느리의 아픈 진심을. 시어머니의 입술이 여러 번 움직였지만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거실에서 안방까지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4년 전 현관까지 나와 서진의 외투를 받아들던 그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뒷모습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의 가슴이 아렸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기대했던 감정은 이게 아니었어요. 수빈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서진이 느낀 건 해방감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서진은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어요. 서진이 원했던 건 이 가족이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현관까지 나와 외투를 받아주고 부엌에 세우면 못 쓰지라고 하고 기념일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그 모습이 돌아오는 것. 그게 서진이 원했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실에는 무릎 꿇은 시누이와 고개 숙인 시누이와 방에 들어가 버린 시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서진아. 서진은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여동생이 무릎 꿇고 울고 있었고, 누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아들이자 오빠로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마음이 함께 얽혀 있었을 겁니다. 서진은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먼저 나갈게. 수빈 씨 좀 일으켜줘.
도윤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깊은 피로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물 위에 기름처럼 얇게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서진의 볼을 스쳤어요. 서진은 시댁 건물 앞에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흐린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가족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빈은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 은정은 앞으로 어떤 형님이 될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밤 공기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만큼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질 수 있겠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이 가족이 다시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기를, 그때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웃고 있기를, 수빈이 진짜 웃음으로 올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수빈이 블로그 글을 삭제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직접 서진의 카페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빈의 얼굴은 전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울고 난 뒤에 부어오른 눈이 아니라 밤새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수빈은 카운터 앞에 서서 전화기 화면을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옳게 삭제했어요. 글도 사진도 댓글도 전부. 화면에는 블로그 비공개 계정의 빈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글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삭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올린 순간 이미 올케한테 상처를 준 거니까. 그래도 이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은 수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던 수빈이 오늘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빈 씨. 수빈은 그 말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참았어요.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수빈이 나간 카페 문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수빈의 뒷모습이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카운터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쪽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고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의 카페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며칠 동안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밥을 가져다 주면 몇 숟갈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어느 오후 혼자서 서진의 카페를 찾아왔어요. 카페 문을 여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한 걸음 들어와서는 멈추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았어요. 원두 냄새가 가득한 작은 공간, 나무 테이블, 창가 자리, 그리고 벽면. 시어머니의 시선이 벽면에서 멈추었습니다. 카페 벽 한쪽에 액자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서진이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몰래 찍어둔 시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액자에는 서진이 처음 기념일을 챙겼던 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갈비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시아버지가 매실차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두 번째 액자에는 잔치국수를 함께 먹으며 웃는 두 분의 모습, 세 번째에는 호박전 앞에서 시아버지가 1년 중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됐다고 말하던 그 저녁의 사진이었어요. 해마다 한 장씩 서진이 몰래 찍고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 카페 벽에 걸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시누이들도 몰랐어요. 카페 벽에 걸린 여러 액자 사진 속에 자기 부모님의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액자 앞에서 멈추었어요. 한 걸음 다가가서 첫 번째 액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갈빗집 앞에서 울던 자기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살면서 자식들도 안 챙겨준 나를 며느리가 챙겨주다니라고 했던 자기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을 겁니다. 두 번째 액자에서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시어머니는 그때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자기와 그때의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시어머니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액자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울음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이 카운터에서 나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빈이 말에 내가 흔들렸다.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딸 걱정만 했어. 그러다가 며느리 마음을 못 봤어. 매년 내가 기념일 차려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걸 내 입으로 계산이라고 했으니.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내가 죄인이다, 서진아. 딸 걱정하느라 며느리 마음을 못 본 내가 죄인이야. 서진은 시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서진은 그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카페 안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원두 냄새가 함께 퍼져 있었어요. 한참 뒤 시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젖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전 처음부터 이 가족이 좋아서 시집왔어요. 어머니가 처음에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 하나도 안 잊었어요. 현관까지 나와서 외투 받아주셨던 거, 부엌에 절대 안 세우셨던 거, 동네에 며느리 자랑하고 다니셨던 거 다 기억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이내 다시 차분해졌어요. 아버님이 매년 1년 중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하셨을 때 그게 저한테도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 부모님 기념일은 영원히 챙길 수 없지만 어머니 아버님 기념일은 오래오래 챙기고 싶었어요. 서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손에 담긴 힘이 대답이었습니다. 은정도 그 주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 씨, 내가 형님이면서 동생 편만 들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진짜 형님 노릇할게. 서진은 형님,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거기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기념일은 서진의 카페에서 열렸어요. 서진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카페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테이블을 가운데로 모아 큰 식탁을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약간 비뚤어진 글씨로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생크림이 고르지 않았고 딸기가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올케, 나 처음 만들어 본 거야. 모양은 좀 그렇지만
맛은 괜찮을 거야. 아마. 수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은 케이크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예쁘다, 수빈 씨. 고마워. 은정은 꽃꽂이를 해왔어요. 유리병에 직접 꽂은 가을 꽃이었습니다. 카페 테이블 가운데에 놓으니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내가 도울게. 뭐 하면 돼? 서진은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부엌에 절대 세우지 않겠다던 그 시어머니가 오늘은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 채소 좀 씻어주실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싱크대 앞에 섰어요. 채소를 씻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물이 튀어 앞치마가 금세 젖었지만 시어머니는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씻었어요. 서진아, 내년에는 내가 요리해 볼게. 내가 가르쳐줘. 서진은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옆에서 나란히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자리를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어요. 올해는 가족이 다 같이 챙겨주니 더 좋구만. 수빈이 서툰 케이크를 자르고 은정이 꽃병 위치를 조정하고 시어머니가 서진 옆에서 접시를 나르는 동안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번진 미소가 4년 전 첫 기념일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진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매년 몰래 찍던 사진을 올해는 가족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다 같이 찍어요. 가족이 카페 벽면 액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운데, 양옆에 은정과 수빈, 도윤과 서진이 섰어요. 서진이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와 자리를 잡았을 때 셔터가 눌리기 직전 시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사진이 찍혔습니다. 서진은 나중에 그 사진을 인화해서 카페 벽에 걸었어요. 기존 액자들 옆에 올해 가족 사진이 새로 걸렸습니다. 해마다 시부모님 두 분만 찍혔던 벽에 처음으로 가족 전체가 함께 찍힌 사진이 걸린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뒤 서진은 잠깐 혼자 남아 벽면의 액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해의 갈비찜 사진부터 올해 가족 사진까지 해마다 한 장씩 늘어온 기록이었어요. 올해가 제일 예쁜 사진이네요. 서진은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자산관리팀에서 보낸 메일 알림이었어요. 새 건물 매입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메일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카페 창 너머로 남편이 차를 세우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여보, 수고했어.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좋았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처음부터 서진이 원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 가족과 한 식탁에 앉는 것, 기념일에 함께 웃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1조가 넘는 자산도 빌딩 5채도 서진에게는 이 식탁 하나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올해의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